네, 북한 핵실험 관련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호 교수님. 네. 일단 어제 하루 종일 5차 핵실험 때문에 시끄러웠고요. 오늘까지도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은의 핵폭주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국내선 그런 반발,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이제 우리 내부에서 어떤 북한 변수가 가장 큰 네. 우리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이 비대칭질적인 핵 그리고 특히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네. 북한 정권이 어떻게든 이번에 핵 강국으로서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금 국제적인 여론적인 어떤 그 판단이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에 북한 정권 수립일이 68주년을 맞아서 그것도 이제 아침 9시에 이것을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것은 이번에 증폭 핵분열 실험이 사실은 핵무기의 소량화하고 그리고 전력화의 결정판이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 최근에 유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각국에서 강대국 여러 나라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이런 강대국의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어떤 고도화를 늦출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체제 안정과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미국에서는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네. 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두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5차 핵실험이 가지는 의미는 5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게 네. 이제 일반적인 그 평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이 임기 말기에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북한도 우리도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또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그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가는데 8년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그 이후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은 3년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앞으로 북한이 6차, 7차를 통하면은 단기간 내에 수소폭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핵실험 폭주를 본다면은 다음 미국의 차기 정권 들어서기 전에 원자폭탄은 기본이고요. 핵폭탄은 기본이고 수소폭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이후에 어떤 핵확산 방지, 그러니까 IS라든지 이런 테러 집단으로의 방지를 위해서 미국과 어떤 대화의 물꼬가 터질 때 그때를 미리 이제 땡겨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차기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 당국, 특히 미국 쪽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도, 앞으로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네. 이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소위 테러국들이죠. 네. 여러 테러 단체들로 이것이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미국으로서도 이걸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리를 위한 대화는 차기 정부에서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북한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 정치권,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부터 지금 북한 핵실험 관련 의미를 계속 짚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나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여야가. 네. 예전에는 북풍이다 보다 있었는데 어제 반응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움직임을? 핵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앞으로 네. 어떻게 지금 이것이 파급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각각의 해법도 틀리고 그랬을 때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한 접근을 잘못했을 때 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여야의 어떤 당내적인 그런 논란과는 이 핵 관련돼서는 차원이 틀리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적극적인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시각이 다른 그런 것은 거의 없이 이거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모처럼 일치된 그런 어떤 인식 차이를 좀 좁혀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뭐 저희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지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집권 여당보다 야당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사드 배치 논란이 이제 있었는데 이슈를 갖다가 여당이, 그러니까 소위 안보 이슈를 여당이 선점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이 급격하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쪽으로 이렇게 의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 5차 핵실험이 가지는 의미, 뭐 표준화, 규격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미사일에 당장 장착이 가능한 거고 수백 개의 핵무기를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 중도층을 쉽게 여당에게 뺏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오히려 발빠르게 북한을 비난하고 핵실험을 비난하고 또 대북 규탄 공동 결의안도 빨리 통과시키고 이런 발빠른 행보를 하는 거는 역시나 내년에 이 중도층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보 이슈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어떤 계산이 있는 거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더 발빠르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여당 같은 경우는 또 핵 무장론을 다시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거론했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뭐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NPT 가입 전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은 NPT를 가입했다가 또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핵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뭐 이런 차원이고 우리가 사실은 북한보다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전쟁에서 공산화가 베트남 공산화가 되고 그다음에 자주국방 자기의 나라는 자기가 지키라는 그런 닉슨 독트린이 나오고 우리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다가 74년 5월 18일에 인도 핵실험이 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핵과 관련돼서 뭐 카나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핵 재처리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충분히 우리도 핵을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반대해서 이것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75년도에 NPT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북한은 아직 핵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그 후에 북한이 핵 관심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10년 늦게 핵을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5차 핵실험까지 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야, 우리가 지금 정말 그때 당시에 어떤 현명한 판단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안보적인 위기 이런 것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뭐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정치권에서 보면 평화냐 안보냐 여당은 보수당은 안보 그리고 야당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평화 이것을 노선으로 해서 서로 이런 쟁점에서 대선에서 붙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다 이런 이슈가 다 묻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너도나도 안보 위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내년 대선 이슈도 외교나 안보 이것이 가장 큰 어떤 그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계속 사드 이슈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사드와 핵실험은 좀 결이 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데 어쨌든 간에 여당은 조금 이번 핵실험이 어떻게 보면 사드 찬성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기대하는 눈치가 있습니다. 사드 이슈는 좀 어떻게 흘릴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사드 배치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이제 뭐 사드 배치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인식이고요. 사실 야권으로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모양새를 더 높이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올해까지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 여론에 있어서 반대 여론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요. 과연 내년 이제 대선이 사실은 아직 길게 남았거든요. 네. 이런 강경 대응 기조가 언제까지 갈 거냐는 문제입니다. 즉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소위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 북미 대화가 이어질 경우에 그때는 또 사드 배치가 너무 일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또 외교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 여론에 이번 북한 핵실험이 상당히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분간 그런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는 향후 북미 관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미국 봅니다. 대선 변수가 있다 그 네. 말씀이죠. 우리 여야 3당 중에서는 새누리당은 말씀하신처럼 찬성 쪽이고 국민의당은 반대였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애매하게 있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이 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모호성 선택은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 앞으로도 더민주에서는 이것을 전략성 모호성을 계속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로 가겠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예. 큽니다. 왜냐하면 중도적인 표심을 잡아야 할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을 훨씬 더 진보 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물론 지역적으로는 이제 호남이지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의 젊은 표심을 더민주는 잡아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이슈를 상당히 지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모든 국민이 합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이 북한의 5차 핵심을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의 그런 전략성 모호성은 앞으로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번 직전 4차 핵실험이 이제 총선 전국 때도 사실상 총선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드와 별개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예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5차 핵실험 이거 가지고 네. 선거가 내년 대선이 내년 12월인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물론 많이 남았죠. 이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수적인 어떤 표심들이 상당히 결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내년 대선의 큰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이것은 보수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평가를 해주셨는데 더민주의 사드 전략적 모호성. 사실 그 추미애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네. 사드 배치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자라고 하는 주장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추미애 대표가 지금 사드 찬성으로 돌아설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더 민주당으로서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더 유리한 형국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현 상황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더 민주로서는 사실 그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를 찬성할 수는 없다고. 그렇다고 네. 묵시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 역풍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도적인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당론을 갖다가 유보해 놓는 이런 상태니까 더 민주로서는 사실 그게 궁색하긴 하지만 또 현실적인 거를 반영했다라고 어쨌든 뭐 상황 논리에는 맞는 네. 상황이 돼버렸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관심을 가질 포인트가 여야 3당 지도부 말고 이제 각 잠룡들, 이제 대권 주자들도 어떤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당장 어제만 해도 북핵 관련해서 여야를 뭐 초월해서 잠룡 차기 주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좀 그분들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차기 주자들은 이런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는 상당히 아주 기회라고 봅니다. 네.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북을 압박하고 우리가 북에게 강력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단합해서 한 소리를 내야 된다. 네. 이런 공통적인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런 기회에 한마디씩 하지 않으면 국가 경영자와 어떤 국가의 어떤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각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는 틀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핵에 관해서는 여야라든가 대권, 어느 대권 주자든가 공통적인 그런 인식을 바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대권 주자 중에서 북핵을 비판하는 단순한 원칙을 떠나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북핵 위기랑 관련해서. 이 모병제와 징병제 문제점이 다 많습니다. 모병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집단의 각종 토론과 자료, 지표를 보면 이것이 우리가 그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군의 모집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선 주자의 한 명인 남경필 지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정당이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전체에서 모병제 당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네.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배출한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의 도지사 대선 후보자 중에 한 명인 이 남경필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크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슈 파이팅은 된 거잖아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사실 근데 남경필 지사나 이제 여권 또는 야권 일각에서 모병제를 계속 이슈화를 시켜왔는데요. 네. 이번에 그 북핵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병제 이슈화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정예군을 유지하다가 비상시에 이제 그 예비군을 운영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북핵이라고 하는 거, 핵이라고 하는 거는 전후방이 따로 없는 똑같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들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최첨단 무기에 들어갈 예산을 모병제를 할 경우에 이제 예산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전후방이 없는 이런 그 새로운 그 소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맞서는데 소위 말하는 정예병으로 모병제를 하자. 이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징병제가 또 거기에는 또 어울리는 이런 궁합이기 때문에 북핵 위기에 모병제가 오히려 그 모병제의 찬물을 북핵 실험이 끼얹다. 이렇게 그동안에도 모병제에 대한 여론이 사실 이제 예전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북핵 실험으로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모병제로 찬성적으로 기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병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북핵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이제 풀릴 수 예산 쓸 있다. 때도 예. 있는 거고 여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뭐 대권 주자 본인은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대권 주자로 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 강하게 이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촉구했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좀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북한의 핵 문제는 예. 이건 남북한 문제를 떠난 겁니다. 네. 주변 강대국과 다 엮여서 지금 중국 자체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겉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만 패권적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을 놓고는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어떤 정치 지형이라든가 국제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북한의 이런 핵실험은 세계 평화 질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년에는 사무총장을 만들고 남한 대선에 뛰어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멘트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게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이 북한 이슈에서 북핵 이슈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낸다면은 국내에서도 물론 여론이 호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요. 반기문 총장이 사실 그 국내에 들어왔을 때 네. 개성공단이라든지 이 북한 방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과 그 소위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자신의 강점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떤 북한 방문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 구도에 자신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그런 성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선 주자로 이제 더 확실해지는 이런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북한 방문이 사실상 좌절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핵실험이 또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반기문 총장의 반응은 물론 당연히 이거는 뭐 세계 어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 몇백 개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하고 반대하는 건 당연한 그렇죠. 일이고요. 또 한국 출신 유엔 총장 수장으로서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즉 차기 소위 그 미국의 어떤 대선 구도 이런 구도가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임기 말에 자신의 임기 말에 그걸 통해서 어떤 한반도의 지금 이런 그 강경 대치 또는 중국을 둘러싼 사드의 복잡한 해법 이런 것들에 반기문 총장이 뛰어들어서 뭔가의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즉 앞으로 반기문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통일 외교.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저는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요거와 좀 결이 딱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추석 연휴 때 마침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 순방에 나서서 반기문 총장까지 만난다고 합니다.
이 행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 북핵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사전에 사전에 미리 일정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물론 가서 북핵과 사드 문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새누리당과 상당히 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회사 파동. 예. 개회사 파동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미국에 가서는 또 그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라든가 의회 지도자들과 이제 회담을 할 텐데 거기 가서 한국에서 개회사를 할 때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할지 이제 기자들이 상당히 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아마 포괄적으로 사드 필요성이라든가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도면 서열 국일 2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국내에서 하는 말과 국외에 가서 외교적으로 하는 말과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정세윤 국회의장이 과연 사드에 대해서 물론 본질적으로는 아마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개회사 같은 문제 그것을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굳이 알아서 발언하지 않겠지만 기자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질문을 답변할 하겠죠. 것이냐.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보면은 좀 눈길을 끄는 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같이 가요. 네. 제가 국회에 출입한 경험으로는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특히나 추석 명절을 끼고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추석 명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차기 정부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하겠다 민생을 청취하면서 이런 어떤 뭐 비전들을 해도 모자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제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한다. 그만큼 북핵 문제라든지 지금 사드 정국이라든지 이런 게 엄중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견 모양새고요.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3당 대표가 북핵 반대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가 북핵을 반대한다.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하나의 행보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도 좀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좀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을 앞둔 여야 정치권 행보 같은 걸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북핵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얘기를 나눴고 장 교수님 어쨌든 뭐 추석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벌써부터 민생 행보에 좀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어디에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안보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드나 북핵 문제, 특히 사드가 배치되는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 지역 또 수량민들이 대거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나 임박한 정치 일정은 없다. 정기국회 이외에는 지금 선거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이 없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야가 열심히 뛰는 모습보다는 국제적인 이슈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이 매스컴과 언론에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대권 주자들한테는 좀 악재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악재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 변수가 터지면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예. 이런 없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우병우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대권 주자 문제들이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장 교수님은 지금 이제 안보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네. 안보 이슈가 클 때는요. 피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오히려? 없습니다. 네. 피해가야 오히려 된다. 여기서 예. 뭐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사실 안철수 또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입장 밝기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 밑바닥 민심,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 소위 그 추석 대목에 소위 그 밑바닥 민심에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민생 경제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 접촉을 늘리는 거 지금 두 분 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대국민 접촉을 늘리고 소위 밑바닥 민심 행보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뭐 본인들의 내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보보다는 뭐 좀 다른 이슈로 좀 돌파해야 된다. 우회해야 뭐 된다. 돌파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마 입장 밝히기 곤란하니 민생 행보로 이번 추석을 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특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명절 선물 뭐 안 받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내일 광주를 갔는데 지금 아직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에 별로 주목은 못 받는 상황 같아요.
네. 그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란법이 곧 28일부터 네.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언론에 한 꼭지 따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예. 뭐 모든 기관에서 이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상당히 지금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 이슈와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김영란법이 대화의 주제가 될 가능성도 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이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